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6단원 조선사회 변동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사실 우리 시험 전에 마지막 등교 수업 때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려고 했었는데 우리 등교 일정이 또 한번 변경되면서 우리 다 배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교과서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교과서와 내용 확인할 필기 도구, 포스트잇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186페이지 6. 조선사회 변동 중에서도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소단원 1, 2, 4단원 같이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 이 단원 제목이 뭐예요? 조선사회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외란과 호란 이 전쟁 이후에 조선사회가 변했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변합니다. 따라서 6단원은요. 양란 이후에 변화된 조선 후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소단원 1. 정치 운영의 변화. 전쟁 이후에 통치기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원래 있었던 조선 최고의 통치기구 뭐예요? 바로 의정부 6조죠. 그런데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비변사. 변방의 난리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예요.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권한이 강화되고요. 잇따른 호란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기구로 자리 잡습니다. 즉 비변사는 원래 여진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였는데 조선 후기의 최고 정치기구로 자리 잡으면서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의 여러 국가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정부 6조 그리고 왕권의 기능이 약화되게 되는 거죠. 군역체제도 변화했는데요. 임진왜란 때 광군이 잘 싸웠어요. 계속 밀렸죠. 물론 이순신의 수군 빼고. 그래서 중앙군이었던 오위 대신에 임진왜란 초기에 직업군인으로 결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거예요. 직업군인, 직업이 뭐야?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직업군인의 성격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훈련도감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어영청이라는 걸 또 창설해요. 근데 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서 총용청, 또 그 후에 수어청, 또 금이영. 순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부대가 차례차례로 설치되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부대, 즉 5군영 체제가 완성됩니다. 5군영은 차례차례로 설치되었다. 또 지방군은요, 소고군 체제로 재편되는데요. 이들은 양반에서 천민까지 포함한 부대를 편성하고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 전쟁이 뻥 터지면 전투에 동원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 중앙군이었던 오위가 기능을 하지 못하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대를 따라라라라 차례차례 설치하면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된다. 지방은 소고군 체제로 편성하였다.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조세제도의 변화. 조세제도. 조선 전기의 조세제도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전세, 공납, 역. 이게 뭐냐? 풍흉과 비옥도에 따라서 땅에 부과하는 전세가 있고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는 공납이 있고요. 또 양인 남자에게 부과되는 역, 군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종류였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에 조선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 세금 내야 되는 인구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는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로 영원히 고정해 버립니다. 이걸 영원히 정했다라고 해서 영정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집에 대한 세금인 공납은요.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로 납부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폐단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집을 기준으로 매기던 공납을 땅을 기준으로 토지에 부과합니다.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는데요. 이걸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땅을 가진 지주들은 갑자기 안 내던 세금이 생겼어. 엄청 반대합니다. 따라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양반 지주들의 반대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역.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들은 군역을 져야 돼요. 또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삼배나 포 이런 걸 납부해야 됐거든요. 한 명당 1년에 2필씩. 근데 이게 일반 백성들한테 부담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됩니다.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명당 1년에 한 필로 팍 깎아줍니다. 군역법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부족해진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요. 양반 지주에게 결작 이런 걸 거두고요.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으로 부족분을 보충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조세제도, 토지에 대한 세금인 전세는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도로 영원히 정했다. 영정법. 또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공납은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으로 징수하겠다. 대동법. 군역은요.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었다. 균역법.
부족부는 양반 지주들에게 결작을 거두고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으로 보충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190쪽. 지금 통치체제, 군사제도, 세금제도 다 변했잖아. 정치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자, 우리 5단원에서 배웠던 붕당 기억나요? 선조 때 사림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잖아. 그걸 분당이라고 했죠. 거기서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이 북인 정권과 연결된 게 광해군인데요. 광해군이 폐위되고 완전히 몰락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붕당 정치는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돼요. 그런데 현종 때 2차례에 걸친 예송이 일어나고요. 또 이어서 숙종 때 3차례에 걸쳐서 환국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됩니다. 이러면서 점차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게 되죠. 예송, 환국, 이게 뭐냐?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이야. 환국은 국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야. 정치 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연표를 보시면요. 붕당이 시작되었던 건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동인이 또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광해군의 정치 세력은 이 북인인데요. 인조완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자 북인도 몰락해요. 그래서 그 이후 붕당 정치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이 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렇게 인조완정으로 왕이 된 인조, 친명배금 정책을 했죠. 그래서 2차례의 호란을 또 겪게 됩니다. 인조 다음에 왕위에 오른 효종. 효종은 왕자 신분이었을 때 형이었던 소현세자랑 같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 형인 소현세자가 또 갑자기 죽어요.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효종. 왕이 된 효종은요. 청나라한테 받았던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북벌운동을 펼치죠. 그러다 갑자기 효종이 또 죽어요. 이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일이냐. 아직 인조의 부인, 즉 효종의 엄마. 사실 정확히 말하면 새엄마죠. 효종을 낳은 친엄마가 죽고 아빠랑 결혼한 어린 새엄마. 이 자의대비가 아직 살아있었어요. 효종보다도 어렸거든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에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상복을 몇 년 입는지 아세요? 3년입니다. 3년상 들어봤죠? 근데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그 부모는 상복을 몇 년 입을까요? 만약에 자식이 첫째 아들이면 3년을 입고요. 둘째 이하면 1년을 입습니다. 근데 지금 효종이 죽은 거잖아. 효종은 첫째야, 둘째야. 첫째가 아니야. 둘째죠. 그러니까 이 새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 문제를 두고 붕당 간에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예송이라고 하고요. 상복을 입는 예법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예송이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을 말합니다. 1차 예송은요. 바로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이 둘째잖아 라고 주장하며 자의대비가 1년 상복을 입을 것을 주장한 서인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예송이 한 번 더 일어나요. 바로 효종의 비가 죽었어요. 근데 이 자의대비는 살아있어요. 아직 어리니까.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 즉 효종이 계속 둘째라고 주장하는 서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 태어난 건 둘째라도 왕이 됐으니까 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인정해주자라고 주장하는 남인들의 주장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정치적 논쟁, 이 예송을 거치면서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어 즉위한 숙종. 숙종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이 한 당의 세력을 완전히 다 몰아주는 정치적인 강수를 둡니다. 바로 환국이 격화되는데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너무 세력이 커진다 싶으면 급격하게 다른 세력으로 권력을 싹 몰아주는 거죠. 이렇게 집권 세력이 급격하게 교체하는 정치 상황, 이거를 환국이라고 하고요.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정치 형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총 3차례의 환국이 있었는데요. 현종 말에 2차 예송 이후에 남인이 집권하잖아요. 근데 이 남인의 수장이었던 허적이 권력을 남용해요. 그래서 남인을 싹 갈아치고요. 서인에게 권력을 몰아줘요. 이게 1차 환국이고요. 그러다가 숙종이 총애하는 궁녀 희빈 장씨 유명하죠.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요. 그러자 서인의 수장이었던 송시열이 반대합니다. 왕비가 있는데 어떻게 후궁에게서 난 자식을 세자로 바로 책봉하냐? 안 된다라고 했더니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이 또 싹 사약을 먹고 남인에게 권력을 몰아줘요. 이게 2차 환국입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 예전에 폐비되었던 2년 왕후를 다시 복위하면서 서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 서인의 보복으로 남인은 이제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로 거의 괴멸돼요. 이게 3차 환국입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정쟁이 몰아닥칠 때마다 상대 붕당에게 가혹한 보복과 탄압으로
상대 세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일당 전제하가 나타나면서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정치해야겠다. 바로 영조와 정조가 탕평 정치를 실시합니다. 탕평, 유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탕탕하고 평평하게 하다. 즉 정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교과서를 한번 통해 비교해 봅시다. 다시 교과서 191페이지 돌아와서요. 영조의 탕평 정치. 자, 붕당 정치가 예송을 거쳐 황국으로 변질되자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였고요. 붕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서원, 사림 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이 서원을 정리합니다. 또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요. 이조 전랑 기억나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직책이잖아요. 이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는 균형법을 실시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지나친 형벌을 또 금지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속대전, 동국문헌비고와 같은 책을 편찬해요. 속대전은요.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국문헌비고, 동국, 조선을 가리켜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리할 수 있겠죠. 이와 비교해서요. 영조의 뒤를 이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정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탕평 정치를 추진합니다. 어떻게요?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탕평책을 펼칩니다. 또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규장각을 설치하고요. 장용령, 화성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은 정책 자문 기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학자들을 초대해서요. 정조가 교육시킵니다. 자기 세력 키우는 거죠. 장용령은요. 국왕 친위 부대예요.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수원에 화성을 건설했는데요. 화성을 새로운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요. 시전상인의 특권인 금난정권을 없애서요.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줍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비의 처지를 개선하고요. 서울을 규장강에 등용하는 등의 서울 차별을 철폐합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대전 통편을 편찬하는데요. 경국대전과 할아버지 영조의 속대전을 모두 통으로 편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또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1800년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정조와 영조의 탕평 정치로 정치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변질을 일시적으로 누른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조가 죽은 뒤에 다시 대립이 일어났고 후에 몇몇 소수 가문이 권력을 아예 장악해버리는 세도 정치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소단원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였어요. 이어서 소단원 2, 조선 후기 경제 변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경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등 경제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전쟁이야. 전쟁 후에 국토가 황폐화되고 농사 지을 인구가 아예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량을 늘리려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모내기법인데요. 조선 전기에는요. 씨를 직접 뿌리는 직파법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후기에는요. 모판에 씨를 뿌려서 나는 싹이 난 벼. 그걸 모라고 하거든요.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이 모내기법을 실시하면요. 생산량이 증가되고요. 씨를 직접 뿌릴 때보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 쉬워져서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대요. 또 모를 옮겨 심을 때까지 비어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좋은 점이 엄청 많죠. 그런데 이 모내기법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되냐? 바로 물이야. 논에 물이 자작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 따라서 수리시설이 발달하고요. 농기구, 비료 주는 법 등의 기술이 같이 발달합니다. 모내기법을 하니까 노동력이 줄잖아요. 그 말은 곧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경작지의 면적이 넓어지는 걸 의미하죠. 그렇게 넓어진 경작지를 넓힌 농민들은 그 경작지에 이제 돈이 되는 작물, 즉 상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부자 농민이 됩니다. 팔려는 작물 뭐가 있어요? 인삼, 담배, 목화 등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부농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작지를 얻지 못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품팔이를 하거나 임노동자,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빈농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렇게 사회가 분화되었다. 본문에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쌀 생산량이 늘고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셋째로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 즉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인삼, 담배, 목화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모내기법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 기술 발달. 따라서 수리시설을 구하고 농기구와 비료 주는 법 등을 개량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의 분농과 빈농으로 분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상업의 발달. 자, 앞에서 조세제도의 변화에서 배웠죠. 조선 전기 집집마다 부과하던 특산물 뭐예요? 공납을요. 조선 후기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부과하게 하는,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으로 바꾸면서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심부름해주는 국가의 공식적인 심부름꾼이 나타납니다. 바로 공인인데요. 다시 말해 이 공인은요.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주는 국가의 공식적인 심부름꾼입니다. 이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또 전국에요. 장시, 시장이에요. 장시가 들어서고 그림에 나오는 보부상, 부상인데요. 활동하면서 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해줍니다. 이 밖에도 대상인,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개성에서 활동하는 송상, 한강유역에서 활동하는 경강상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자 수공업과 광업도 발달하는데요. 원래 국가에서 주공하던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요. 민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하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합니다. 광산도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서 이제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해주는 발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의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공인 때문에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주면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전국 각시의 장시, 시장이 생기고 송상, 경강상인 등과 같은 대상인이 활동하고요. 수공업도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고요. 광산도 민간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자, 됐죠? 지금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발달했잖아요. 그러자 뭐가 나타나냐? 경제활동으로 부유해진 농민이나 상인들이 돈을 주고 이제 신분을 삽니다. 한 대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공명첩. 명, 이름이 공, 비어있는 첩,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돈 주고 삽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 넣어서 명예 관직을 사서 양반 신분을 얻는 거예요. 또는 호적이나 족보를 매입해서 위조합니다. 그렇게 양반 행세를 하거나요. 또는 납속, 속이 곡식이거든요. 곡식을 납부하고 신분을 얻는 방법도 있고 또는 군공,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신분을 상승하는 방법 등으로 노비에서도 벗어났어요. 혹은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 도망을 통해서 노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민, 천민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요. 양반의 수가 매우 증가합니다. 따라서 양반이 예전에 양반이 아니야. 양반의 권위가 낮아졌겠죠. 너도 나도 양반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방금 배운 사회 경제적 변화 어때요? 발전적이죠. 근데 이 앞서 배웠던 정치적 변화는 어때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죠. 예송 이런 사건들만 봐도 지배층은 성리학적 질서를 더 강조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후기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지배 세력이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일부 학자들이 좀 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농촌 사회의 문제에 집중하는 특히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형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익이라는 학자는요. 그렇게 토지 나눠주는 거 물론 좋은데 그걸 또 팔아버리면 소용없잖아. 그치?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영원히 업으로 삼는 토지라고 해서 영업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약용 유명하죠. 정조가 죽은 후에 유배를 가서요. 농촌사회의 모습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반면에 조선 후기에 상공업과 도시 변화에 주목한 학자들 있어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주로 청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청의 선진 문물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라고도 부릅니다. 먼저 유수원. 직업의 평등을 주장했고요. 당시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천시를 당했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자 직업의 평등을 주장해요. 자, 홍대용은요. 서양 과학기술을 접하면서 지전설을 주장하거든요. 지전설. 지구가 자전한데. 말 그대로 중국. 옛날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가 둥글대. 게다가 돈대. 그럼 가운데 있는 나라가 중국이 꼭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합니다. 박지원. 청나라를 보고 와서 기록한 열하일기에서 우리도 청나라처럼 수레,
선박, 화폐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유통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박제가는 청나라에서 보고 온 것들을 바탕으로 청을 배우자라는 의미의 북학의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소비를 강조해서 생산을 촉진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료실에 보시면요. 이익의 주장, 과구록이라는 책에 보면요. 영업전, 영원히 업으로 하는 토지, 즉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옆에 보면 박지원의 열하일기, 청나라의 상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수레, 선박, 화폐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상공업이 발달이 안 된 이유는 수레의 사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레, 선박, 화폐를 이용해서 상공업의 발달을 이뤄야 된다 주장합니다. 자, 뒷페이지에 자료실에 보시면요. 청나라를 보고 온 북학파들 나와 있죠. 상세하게는 몰라도 되고요. 아까 말한 핵심 단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특히 홍대용은 지전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걸 강조하고요. 박제가는 청나라를 보고 배우자라는 의미의 북학의라는 책을 씁니다. 박지원 아까 나왔죠. 열하일기를 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상공업 중심의 경론. 자, 실용적이고 실증적으로 현실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죠. 실제로요, 실학자들은 양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요, 신분제 사회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특히 과거제도, 지금 너무 유교 경전, 유교 이론 이런 걸로 사람 뽑고 있다. 새롭게 인재 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론은 좋아. 하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예요? 정권에서 밀려난 학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안 됐다? 반영되기가 어려웠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변해. 물론 우리 시험에 안 들어가지만 3단원 문화도 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단원 농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사회적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경은요, 바로 사회 혼란인데요. 특히 정조가 1800년 갑자기 죽어요.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 당시 11살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왕실의 외가, 즉 몇몇 소수 가문, 외척 가문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도 정치가 나타납니다. 세도 정치란 소수 권세 있는 세도 가문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특히 순조, 헌종, 철종 약 3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지속되었고요. 특히 안동임 씨, 풍양조 씨 등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당연히 왕권이 약화됐겠죠. 자, 209페이지. 세도 정치는요.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 지속되었고 특히 국정 최고 기관이었던 비변사, 배웠죠?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그러자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공공연히 세도 가문에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는 매간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 관리들이. 그 관리들은 뭘 할까요? 낸 만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누구한테? 백성한테요. 백성들이 가혹하게 수탈을 당합니다. 바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납니다. 삼정이 뭐냐? 토지세와 관련된 정책을 전정이라고 하고요. 군포와 관련된 정책을 군정이라고 하고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이자를 붙여서 가을에 갚게 하는 환곡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정책을 삼정이라고 하고요. 세도 정치 시기 이 삼정의 문란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먼저 전정의 문란은요. 정해진 토지세 말고도 잡세를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군정의 문란은 원래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들한테 매기는 거잖아요. 역을.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도 매기고요. 어린 아이한테도 매기고 이웃이나 친척이 도망가면 떠맡기도 했어요. 자, 문제는 환곡입니다. 폐단이 가장 심각해요. 이거 원래 세금이 아니에요. 사실 백성을 위한 좋은 제도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하면 갚게 하는 일종의 구휼 제도였거든요. 근데 강제로 빌리게 한다거나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걷고 막 고리대, 사채업으로 변해서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탐구활동에 나온 자료 1은 전정의 문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료 2는 군정의 문란, 자료 3은 황곡의 문란이겠죠.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살기가 힘들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 혼란해지고 대외적으로도 해안 연안에 막 자꾸 이상한 모양의 배들이 왔다 갔다 거려. 이 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유행합니다. 정감록. 예언서예요. 이씨 왕조가 세운 조선이 망하고요. 정씨 왕조가 들어선다라고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정감록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 말세야. 그러면
누가 나타나? 미륵불이 나타나서 새 세상을 열 거래. 무슨 신앙? 미륵신앙이 유행합니다. 또 불안하고 혼란한 사회에서 무격신앙 이런 게 유행하는데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전보고 그런 거야. 이런 혼란 속에서 예언사상이 유행했다. 또한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는데요. 바로 천주교. 처음에 17세기 청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서양 학문의 하나로 소개돼요. 하지만 18세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중인, 상민, 부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돼요. 왜냐?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대. 평등사상.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너무 힘들어. 근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대요. 내세사상 이런 교리 때문에 빠르게 확산됩니다. 하지만 순조 즉위 이후에 대대적인 탄압을 받는데요. 특히 천주교의 제사의식 거부, 이 사상과 충돌하면서 순조 이후 대대적인 탄압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평등사상, 내세사상의 교리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꾸준히 교세가 확산됩니다. 한편 또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데요. 동학. 1860년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됩니다. 용담정이라는 곳에서 계시를 받고요. 특히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적 요소를 융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양 세력에 반대한다라는 뜻의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한 동학은요.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는데요. 한자로 사람인, 곤내, 하늘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평등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후 몰락 양반과 농민들에게 빠르게 확산되죠. 이에 정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라는 혹세 무민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하며 탄압합니다. 하지만 동학은요. 2대 교주인 최시영이 등장하면서 동경대전, 동학에 대한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용담유사, 용담정에서 최재우가 계시받은 이야기, 책 등을 펴내면서 교단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요. 천주교와 동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213쪽 다 왔어요. 힘내세요. 자, 세도 정치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행하자 삼정이 문란해졌다. 백성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래서 저항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요.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벽설을 붙인다든지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한다든지 도적이 되어서 탐관오리의 집을 약탈한다든지 이렇게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에서요. 점차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봉기 형태로 발전합니다. 214페이지 19세기 처음으로 일어난 대규모 항쟁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원인은요.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와 탐관오리의 착취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당시 서북 지역은 광산 이런 게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한 전통적으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몰락 양반과 신흥 상공업 세력들이 주도가 되어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과 탐관오리의 착취에 반대하며 봉기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고요. 결과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의 패에 진압당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임술 농민 봉기. 19세기 중반 진주 지역에서 탐관오리의 수탈에 저항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진주 지역의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요. 그 해 1862년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돼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곡창지대거든요. 가혹한 숙탈을 당해요.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이 해에 일어났던 모든 농민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조세 제도나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탐관오리에 대항하는 정도로 고을 단위로만 일어났던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런 농민 봉기를 계기로 농민의 사회의식, 개혁의식은 더욱더 성장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와, 엄청 고생했어요. 자, 외란과 호란 이후 변화된 조선 후기의 모습. 정치, 경제, 사회 다 변했죠? 자, 이번 시간 빠르게 교과서를 중심으로 같이 읽어봤는데요. 정리 잘 해서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 안녕.